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 가족이 모두 사회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는 한 가지의 일을 겪게 되었고, 세상에 존중과 배려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서운 가족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남편은 살아생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지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했고, 항상 아내가 1순위 자식이 2순위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고,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이 참 만족스러웠어요. 가끔씩 자식들이 제 속을 썩이기라도 하면 남편은 돼 내 여자 힘들게 하냐는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제 친정 가족들에게도 너무 잘했죠.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서방님과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제 친종 부모님이 친부모이고 제 동생이 친동생이라고 하면서 피 섞인 가족처럼 대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들도 남편을 신뢰하고 참 예뻐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나이가 50이 되던 해에 갑자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윤정태 씨 아내분 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남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요. 그 사람이 가족들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저희 남편 어디 있나요? 살아 있는 거죠? 좋지 못한 소식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강을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의 소지품만 건져 올린 상태인데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경찰들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급히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았죠.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고, 결국 저는 동생과 함께 경찰관님이 말씀해 주신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강에서 건져 올린 소지품들을 확인하게 되었죠. 설마 했는데 경찰관님들이 전달해 주신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 남편이 쓰던 것들이더라고요. 소지품을 보고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흔적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렇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고, 이후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런 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원래 예쁜 꽃은 하늘에서 먼저 꺾어간다면서 남편이 좋은 곳에 갔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그저 후회뿐이었죠.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지난 날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면서 뜯어 말렸고, 옆에 들러붙으면 징그럽다면서 억지로 떼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저에게 좋은 정장을 하나 사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여보, 너 회사에 입고 다니는 종종들이 많이 낡았는데 이번에 좋은 맞춤 정장 하나 해주면 안 될까? 싸구려는 금방 해주고 망가져서 이번에는 좋은 거 입고 싶은데. 맞춤 정장. 휴, 그건 너무 비싼데. 여보,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괜찮은 걸로 사다 줄 테니까 그거 입으면 안 될까? 애서 다니면서 입을 건데 비싼 걸 막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만 맞춰주면 안 될까? 회사 다니면서 힘든 옷은 그렇다 쳐도 결혼식 같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괜히 신경 쓰이는데. 여보, 나도 여유가 되면 맞춤 정장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이번 달에 혜원이가 영어 가야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힘들 것 같아. 내가 다음번에는 꼭 맞춤 정장으로 해줄 테니까 이번에만 어떻게 시장에서 사온 걸로 입으면 안 될까?
아무래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기에 비싼 맞춤 정장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큰딸이 영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더더욱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정장을 사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싸구려 정장을 구매하면서도 오랫동안 고민하여 최대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살아서 남편에게 건네주었죠. 그러자 착한 남편은 비싼 정장이 아니라서 서운할 텐데도 실은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잘 골랐다면서 웃어주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저도 남편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기에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해주면 되지 하면서 넘어갔었죠. 하지만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자꾸만 비싼 정장을 해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제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남편을 소홀하게 대하고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일찍 떠났나 싶기도 하고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후회가 되고 남편이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힘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살았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셔야만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죠. 물론 저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술을 끊어야지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종종 쉬는 자리 없이 이런 빈칸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 읽는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수정해 볼까요? 술이 없으면 잠이 아예 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술마저 없으면 온갖 잡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매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덕분에 내가 점점 마음을 어떻게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제 하나뿐인 여동생은 남편이 떠난 후에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해주면서 일주일에 여러 번씩 집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연예대와 같이 저녁에 술을 늘리다가 결말을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마시기 위해서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이 부서질 듯이 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인터폰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어요. 집에 오는 날도 아닌데 늦은 시간에 여동생이 오니까 전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히 문을 열어줬죠. 그러다가 뭔 부서지겠다. 집에 오는 날도 아닌데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죠. 그게 아니라 언니, 형부 정말로 죽은 거 맞아. 그때 물에 빠져서 흔적도 못 찾았잖아 라고 말했어요. 설마 어딘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 너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너 술 마신 거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언니? 나 술 안 마셨어. 지금 정신 멀쩡하다고. 근데 언니, 아무래도 형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는 여전히 동생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동생은 평소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는 편이었기에 절대 식구들 앞에서 망가진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 친정부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동생도 힘이 들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취했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저를 보면서 술 안 마셨다며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전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너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늘어놓을래? 너도 그때 강의에서 건져 올린 내 형부 소지품들 같이 확인했잖아. 그래, 언니 말대로 그때 나도 분명히 형부 휴대폰이랑 옷같이 확인했어. 그럼 나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살아있는 것 같아. 너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헛소리하면 나 놀리는 건가? 애초에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린애도 아니고 진작 집에 찾아왔겠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밖에 비가 와서 사진들이 흐릿하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찍었어. 언니, 봐봐. 사진 속에 찍힌 사람. 분명 형부였단 말이야. 어디서 뭘 보고 뭘 찍었다는 건데? 어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가 갑자기 왜 그런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증거물을 내놓으라는 저의 이야기에 동생은 휴대폰을 꺼내어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비가 와서 사진이 흐릿하긴 한데 분명히 남편이었다고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설마 하면서 동생이 내민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은 저에게 총 4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나서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진에는 동서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서 있었거든요. 너 지금 보여준 이 사진들 내가 직접 보고 찍은 게 맞아? 이 사진들 대체 어디서 찍었어? 당장 얘기하네. 사진이 흐릿하기는 했어도 확실하게 남편의 얼굴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동서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진을 보고 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네 친구의 차를 빌려서 동생과 함께 남편을 찾아갔다고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잠복을 시작했죠. 동생도 외부 주차장에서 남편을 보고 사진을 찍었던 상황이라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무작정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남편과 동생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 늦은 저녁쯤이 되었을 때 저희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렸음에도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에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렇게 저를 붙잡는 거예요. 언니, 잠깐만. 출발하지 말아봐.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형부 아니야? 아무래도 형부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기 흡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남자 말하는 거야? 아유,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여? 내가 앉아있는 쪽에서 조금 보이는데 아무래도 형부인 것 같아. 언니, 어떻게 할까? 내려서 확인해 볼래? 동생은 저에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다면서 내려서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약 5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남편 같은 사람이 흡연 장소에서 나올 때쯤. 동서가 눈앞에 나타났죠. 그리고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을 불러 세우더니 같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저희 자매가 타고 있는 차 앞을 지나쳐가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동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술을 마셔댔잖아요.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까 남편은 동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세상을 떠난 척을 한 후 따로 집으로도 생활하고 있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곧장 동생과 함께 두 사람 뒤를 쫓아 올라가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과 동서가 함께 들어간 곳은 9옥 아파트였고 요즘처럼 입구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죠.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이 올라간 층을 확인하고 바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몇 층으로 올라갔는지는 확인이 됐는데 몇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했어요. 올라가 보니 양쪽으로 집이 하나씩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무작정 초인종을 눌러볼까 생각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 남편이 동서와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폰에 제 얼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겠지 싶어 일단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단 쪽에 숨어 있었죠. 그렇게 약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희 자매가 지쳐갈 때쯤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재빠르게 동서를 밀치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정신없이 남편을 찾아냈어요. 이윤정 차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다 알아. 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 다 봤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형부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변명이라도 해요. 형부 없는 동안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저와 동생은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을 불러대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급히 뒤따라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집 안에 들어갔더니 사돈 되시는 분들도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계셨다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예 작정을 하고 세상을 떠난 척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눈앞에 나타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죠. 당신, 설마 죽은 척하고 동서랑 살림 차리고 앉아 있었니? 사돈까지 앉아 계시는 걸 보니 그 사이에 아예 가족을 만들어나 봐.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싫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니? 꼭 이렇게 세상을 떠난 척할 필요는 없었잖아. 야, 형님, 지금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절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요. 이, 누가 봐도 살림 차려놓은 거 같은데 이런 변명 안 통해요. 형부, 정말 실망이네요. 형부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올 언니 매일같이 울며 불며 술까지 마시고 겨우 잠들었어요. 근데 형부는 동서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려놨네요. 처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 맹세코 돌이야? 여보, 지금 상황상 내가 재수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처럼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남편은 저와 동생이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 난리를 치자 눈물까지 쏟으면서 제발 본인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남편이 모든 게 들키자 빠져나가 보려고 연기를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동네방네 당신들이 저지른 지 다 알릴 거라며 방방 뛰었어요. 마찬가지로 제 동생도 화가 잔뜩 나서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남편은 한 번만 본인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애걸복걸했어요. 결국 저는 무슨 얘기를 늘어놓나 들어보게 되었죠. 당연히 저는 남편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 안 했어. 일만 해결되면 곧바로 당신이랑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었으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건데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을 거면 나는 그냥 빠져줄 테니까 평생 찾지 말고 동서랑 잘 살아. 여보, 진짜 일만 해결되면 당신한테 곧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그리고 재수 씨는 내 상황 모두 알고 나서 나를 도와주려고 이곳에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 집은 사돈 어른들이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이고 진짜 오해하지 마거. 저와 동생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정말 혼란스러웠죠. 사돈 어른들도 저희 두 사람이 끝까지 의심을 하니까 두 사람 절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라면서 손을 내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거들어 주셨죠. 저와 동생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저희 자매 눈치를 잘 피다가 어느 정도 진정한 듯 보이니까 조심스레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서방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암투병을 하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하셨는데
그때 남편에게는 시댁집을 주시고 서방님에게는 남아있는 1억 가까운 현금을 주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몰래 불러 조상 땅 하나를 더 넘겨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일이 생기기 전에 친척분들을 통해서 남편이 땅을 하나 더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재산이 욕심났던 것인지 남편에게 곧장 달려왔다고 했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땅을 반씩 나눠 갖자며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서방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절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 소유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물려받은 조상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끝까지 서방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서방님 성격의 땅에 대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땅을 팔아넘기려고 시도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서방님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가 넘겨주신 땅에 대해 왈가불가해. 애초에 그 땅은 조상 땅이라 처제한테만 대대로 물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최선 문제랑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를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진퇴 그 자식이야. 내가 땅에 대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더니 아이 진퇴 그놈이 재산 때문에 눈이 돌았는지 순식간에 도일만 하더라고. 원래 욕심이 많은 애잖아. 우리가 철천지 원수가 된 이유도 진퇴 욕심 때문이었고. 아, 그래.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아, 재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게 말이 돼? 그럼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서방님이 꾸민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나까지 속이면서. 당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내가 가족들만 남겨두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사람이요. 아, 난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어떻게 남한테도 못할 짓을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과 서방님은 오랜 기간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죠. 평소에 서방님은 돈 사고를 많이 치는 편이었고 그걸 막는 것은 항상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나 자꾸만 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결국 남편은 서방님과 크게 붙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예 원수처럼 인연을 끊고 지냈던 거예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재테크 노마주 영악하고 무서운 애야. 재선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굴더라.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대체 서방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일이 이렇게 된 건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서방님이 그동안 욕심을 부려서 여러 사람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로변에서 정신을 차리니 대로변 보이는 안전지대에 한 남자가 기절해 있었고 한 그룹이 틀리 부서진 차량들을 줄지어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쾌청한 밤이 날아 또는 의사였고 마음부 늑과어로 급한 마땅내야 고 알아차려 이바에 따라 추격하여 감옥으로 옮기게 받았습니다. 북할아지 그럼 마무리를 받기 위하여 2주 앞으로 마무리 맡기 그것을 언어를 넣고 행복하게 웃고 있다며라 많게 밭생각되게 주불다고 기입하시 가능하시다 받다야 생신국은 내려다은. 서방님이 일부러 본인에게 접근해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방님이 술에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서방님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재산은 본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언장에 지장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마무시한 짓을 꾸민 거죠. 뭐라고? 서방님은 어떻게 재산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그럼 서방님은 그렇게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재산을 차지한 다음에 당신을 잘못된 선택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오지 마을에 농사를 짓고서는 어떤 노인네한테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일 좀 시키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만 잘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넘겼어. 뭐 오지 마을 안면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일을 흔쾌히 도와줬을 리도 없고 서울에서만 자라온 서방님이 어떻게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지낸 건데 그게예요.
형님,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진태 씨가 회사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지어서 회사에 농산품을 대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 진태 씨랑 같이 인사하러 오곤 했어요. 그래,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쭉 오지마을에 갇혀 있었던 거야? 아, 그럼 강에서 나온 당신의 소지품들은 뭔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서방님이 갈아입힌 것인지 일어났을 때는 입고 있던 옷부터 신발,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오지마을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고 그곳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말하길 자신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서방님이 일부러 CCTV 없는 한적한 강가에 본인의 소지품을 빠뜨려 놓고 아는 사람을 시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신고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주도 면밀한 게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신발은 일부러 강에 빠뜨리지 않고 밖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고 했죠. 게다가 휴대폰에 빠뜨리기 전 메모장에 삶을 비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지마을에서 본인을 지키고 있는 노인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소지품들을 빠뜨리고 메모장에 작성해 놓은 글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서방님에게 무슨 짓이냐고 요즘 CCTV 없는 꽃 찾기 힘들어서 금방 들통날 거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용서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서방님은 남편을 한참 비웃더니 어차피 CCTV에 없는 한적한 강가라서 들킬 위험이 없다며 만약 오지마을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면 저와 아이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신고는 해줄게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남편은 서방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이 왜 휴대폰 잠금을 풀어놓고 살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다고 했죠. 저와 동생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했어요. 어쩐지 경찰들이 강을 수색할 때 소지품들만 나오고 남편의 흔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사자인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남편의 돈만 탐낸 것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 당신 재산만 탐낸 게 아니라는 뜻이야. 아까 동서한테도 피해를 줬다고 하더니 설마 동서도 서방님한테 당한 게 있는 거야? 형님. 그 사람이 진정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집에 전세금을 빼돌리고 잠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오게 된 거고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리 서방님이 사위라고는 하지만 사돈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집의 전세금을 어떻게 빼돌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동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어느 날 서방님이 뜬금없이 사돈 어른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방을 하나 더 늘려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다면서 손주가 놀러 오면 지낼 곳도 필요하니 그쪽으로 옮기자며 설득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사도 어른들은 이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며 어물쩍 넘기려고 했대요. 하지만 서방님은 포기하지 않고 뛰어난 언변으로 이런 좋은 기회에 만나기 어렵다면서 누가 채 가기 전에 구경이라도 한번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사도 어른들은 서방님의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된 나중에는 서방님의 이야기대로 따라 나섰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아주 신이 났는데 사도 어른들을 미리 말 맞춰 놓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흉내내는 친구를 만나러 갔고 미리 알아둔 방을 보여준 다음 가짜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 사도 어른들은 이사를 준비하여 도착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계약을 한 집은 며칠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었죠. 사도 어른들은 급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전입신고까지 끝낸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결국 사도 어른들은 급한 마음에 동서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죠. 연락을 받은 동서는 사돈 어른들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급히 서방님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동서의 원망 섞인 이야기에 본인은 그냥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모시고 갔던 거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도 어른들은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혀서 죄값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형님. 사기를 친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서 죄값을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 이혼을 하고 제가 받게 하려고 했더니 아예 잠적을 해버려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죠. 동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돈 어른들의 이사 문제가 생긴 다음 날에 의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초등학교 숙제로 부모님의 젊었을 시절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서가 책장에 꽂혀있던 사진첩을 뒤적거리게 되었는데 책꽂이 사이에 서방님이 숨겨두었던 가짜 계약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죠. 동서는 그 계약서를 보자마자 단번에 서방님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가족들을 상대로 있던 사기를 치냐면서 당장 전세금을 내놓으라며 아주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래, 서방님한테 난리를 쳤더니 뭐래, 본인이 사도 어른들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건 인정을 하긴 했어.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친구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그러면 동서는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해. 사실은 제가 전세금을 해드린 거라서 부모님은 계약하실 때마다 계약자를 항상 제 이름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서방님은 친족 상두례에 대해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 싶었죠. 서방님은 계약자가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차피 부부끼리는 혼인으로 묶여 있는 이상 친족 상두례가 있어 이런 일이 생겨도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예정이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니 그 후로 잠적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동서는 급하게 이혼 소송을 알아보았지만 서방님의 거주지도 모르고 시간이 걸리는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구나. 동서도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런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지내게 된 거야? 직접 동서한테 연락해서 들어오게 되었을 리도 없고 그게 재수씨가 내가 갇혀있는 오지 마을에 왔었거든. 도대체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곳에서 감시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야. 동서가 말하길 분노에 찬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서방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서방님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 어디 숨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인서차 몇 번 갔었던 오지 마을을 기억해냈고 며칠 전에 홀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오지 마을에 도착해보니 애타게 찾고 있던 서방님은 보이지 않았고 제 남편이 멀쩡한 모습으로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발견한 후 동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지만 일단 제 남편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서는 주변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노인이 남편 방에 자물쇠를 풀어줄 때마다 번호를 눈여겨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남편이 있는 방을 조용히 열어주고 함께 오지 마을에 빠져나왔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동서의 도움으로 오지 마을을 나오게 되었고 급한 대로 사돈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증거물을 찾아내 서방님에게 복수를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동생은 남편과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자매도 서방님에게 같이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죠. 여보,
나랑 진아도 서방님에게 복수 같이 할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서방님, 나 절대 용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빨리 복수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진택에는 아주 영악한 사람이야. 괜히 둘이 나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당신이랑 처제는 집에 돌아가 있어. 아니요, 형부. 저랑 언니는 이미 같이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내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언니도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죠. 저와 동생은 남편에게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다면서 무조건 복수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복수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서방님에게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여보,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 서방님한테 복수할 때 당신이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땅과 집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한테 상속받은 땅과 집은 이미 진태한테 빼앗겼는걸? 그걸 어떻게 이용해? 게다가 진태랑 나는 가족이라서 웬만한 일에서는 친족 상두례가 적용될 거야. 아무리 가족끼리는 친족 상두례인가, 뭔가 그게 적용된다고 해도 서방님이 억지로 조작된 위원장이 도장 찍게 만들었고 이런 오지에 데려다 놓은 채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만들어서 재산에 빼앗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 친족 상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예전에 TV를 보다가 친족 상두례를 주제로 다루고 있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친족 상두례도 저지른 일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애초에 서방님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친족 상두례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유언장에 본인의 의지대로 지정을 찍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아내서 서방님을 잡아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당신 생각도 나쁜 건 아닌데 유언장에 대한 증권물을 찾기 힘들 뿐더러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진태 그 자식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 아니, 서방님 잡을 방법 있어? 동서, 아까 서방님이 돈을 모두 챙겨 해외로 가서 사업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예, 맞아요. 저랑 전세금 문제로 대판 싸우던 날에 분명히 돈을 모두 챙겨서 해외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서방님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 돈을 모두 챙겨서 하러 간다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겠다는 뜻 아니겠어? 그러면 당신한테 빼앗아간 땅과 집을 팔겠다고 나서겠지? 그때 덮치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었죠. 다만 혹시나 친족 상도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따로 구했어요.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서방님은 단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복수에 대한 계획이 완성된 이후 저와 동생은 일단 남편과 서방님이 술을 마셨다는 가게에 찾아가 사장님에게 싹싹 빌면서 CCTV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CCTV를 함부로 보여줘요. 아정 보고 싶으면 경찰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 하세요. 사장님, 제가 세상 떠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도. 형부의 마지막 모습을 꼭 한 번 봐야겠어요.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사장님께 전하고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며 끈질기게 부탁했어요. 결국 사장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테이블에서 취한 남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제 차를 찍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죠. 이후 두 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동서에게 서방님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유언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동서와 사돈들은 집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판매 중인 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저는 예상하고 있던 대로 어떤 한 부동산에 서방님이 땅을 급매로 내놓은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급매로 내놓은 이유도 저희 남편이 오지 마을에서 사라졌으니 마음이 급했겠죠. 빨리 팔고 해외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암튼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 땅을 보러 온 가족처럼 행동하면서 바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땅을 내놓은 사람이 조금 멀리 살고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다음 날로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주변에 위치한 경찰서로 달려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내밀면서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관님들은 상황이 심각하니 저희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서방님을 발견했고 콧노래까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부르면서 부동산에 들어왔죠. 하지만 서방님은 가족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인지 서방님은 멀리 가지 못한 채 금방 잡히게 되었고 곧장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당연히 서방님은 경찰관님들에게 친족 상두례를 이야기했지만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다 보니 해당이 되지 않고 죗값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급해진 서방님은 다급하게 저희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만 해주시면 제가 취직은 듯이 살게요. 돈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너가 틈에 용서해 주겠냐? 절대 용서 못 해주니까 너는 죄값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 나랑 우리 부모님도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조만간 이혼 소장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서방님은 뒤늦게 후회하며 무릎까지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었지만 온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한 서방님을 쉽게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서는 이번 일로 인해 서방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사도 어른들은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사망신고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서방님은 이번 일로 죄값을 달게 받아야 했고 돈을 받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은 줄줄이 엮어서 함께 죄값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죠. 가족을 상대로 했던 짓을 저질러서 저희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을 빼앗아간 서방님이 아직까지도 너무 밉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평생 서방님을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맞춤 양복을 남편에게 선물했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도 찍었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애청자님들도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